안녕하십니까. 사회조사 분석들을 담당하는 고병갑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첫 번째 강의가 시작이 되겠네요. 첫 번째에서 챕터 1에서 사회과학적 방법이라는 큰 목차를 가지고 도대체 과학적 방법이란 무엇인가를 정의하고 과학적 방법의 기본 전제 또는 가정을 두 번째 목차로 이렇게 나열을 해놨습니다. 과학적 방법은 오리엔테이션에도 한번 언급을 했었습니다만은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 화학, 지학 이런 등등의 과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의 한 영역인 또는 과학의 한 방식인 겁니다. 저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설명하고 일반적으로 납득이 가도록 하는 것은 누가 보고 누가 들어도 고개를 끄덕거리게끔 납득이 가게끔 하는 것을 과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사라는 것을 진행을 할 적에 이것은 누가 보고 누가 들어도 고개를 끄덕거리게끔 조사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먼저 선수에서 바로 이렇게 과학적 방법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이 진도를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학적 방법의 첫 번째 보시면 과학적 방법은 논리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이런 논리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은 기본 전제 조건도 있습니다만 보통 논리성 그러면 여러분 논리적 접근이라고 하는 것은 연역법도 있고 귀납법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보통 연역법을 가장 큰 틀로 그리고 귀납법을 상호 보완적 접근으로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때문에 보통 과학적 방법이라는 것은 연역적 접근의 순서를 가장 당연한 기본으로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를 보시게 되면 거기 보면 어떤 이론, 가설, 관찰, 검증을 통해 규칙을 발견하고 이를 일반화하고 논리적 이론으로 정립한다. 이론, 가설, 관찰이나 검증 이렇게 넘어가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연역적 접근입니다. 연역법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있던 일반 이론이나 법칙이나 명제를 근거로 해서 가설을 설정한 다음에 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사실 하나하나를 관찰하고 검증하는 절차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흐름, 이게 바로 연역법이라고 그러는데 보통 과학적 방법에 일반화된 이런 방법은 연역법을 사용한다라고 해도 하자가 없고 연역법도 또 독립된 문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연역법의 절차는 소위 축소지향적이다. 축소, 일반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가설을 설정하고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하나하나를 검증해가는 이런 축소지향적이거든요. 그에 비해서 보완적 입장에서 여기는 적고 있지 않지만 귀납법, 뒤에서 다르겠습니다. 귀납법이라고 해서 이렇게 하나하나의 관찰이나 검증을 통해서 어떠한 공통점을 찾아내고 보통 우리가 이럴 때 경험의 일반화라고 설명하면 공통점을 찾아내고 그 공통점을 통해서 하나의 이론을 하나의 법칙을 만들어내는 확대 지향적 접근을 우리가 귀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여기는 그저 연역법으로 언급을 했습니다만 바로 이거 귀납법도 아닌 건 아니나 어떤 우선순위는 연역법적 접근을 과학적 방법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과학적 방법의 기본 가정이 있습니다. 과학적 방법의 기본 가정이 있는데 거기 보면 모든 현상과 사건에는 원인이 있다. 그리고 모든 현상은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바로 여기는 과학적 방법이라는 것은 인과론이 기본 전제가 뒤에 또 설명을 했지만 인과론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건이나 모든 현상은 원인이 있고 그로 인하여 이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라는 기본 전제를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모든 사건이나 모든 현상은 설명될 수 있고 모든 사건이나 현상은 이해될 수 있다라고 전제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인간들의 착각인데 세상에는 완벽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있다라고 믿는다도 아니고 믿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과학의 입장에서는 세상에는 영구 불변의 고정된 것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절대적 지식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자명한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자명한 이렇게 되지 한자를 쓰니까 자명한 지식은 없다. 절대적 지식은 없다. 그래서 지식의 원천은 매 순간순간마다의 경험적 관찰이 지식의 원천인 것이지 매 순간순간마다가 매 순간이라는 지금의 그 시점이 고정불변의 시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순간에도 박혀져 가고 있는 과거로 지나가는 하나의 시점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과학적 방법의 기본 전제는 절대적 지식이나 자명한 지식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거기 보시면 가끔 어쩌다가 한번 나오는 한 0.5개 수준 정도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거기 있는 과학적 방법의 기본 가정이지요. 기본 가정이나 목적입니다.
목적법은 앞에도 이미 기본 가정에서 설명한 것처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건이나 현상은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을 바탕으로 해서 이 사건이나 현상을 해석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다고 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목적. 과학적 방법의 목적을 보면은 인과관계를 설명한다. 인과관계를 설명하려고 한다. 이게 바로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 이 과학적 방법을 통해서 사건이나 현상을 있는 그대로 기술할 수 있고 묘사할 수 있고 또 그런가 하면은 그런 사실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여기 기술 묘사나 설명은 또 다른 개념입니다. 뒤에 이제 독립된 목자가 있습니다만 기술이나 묘사, 디스크립션이라고 하는 기술이나 묘사라고 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를 써내려가는 것을 기술이나 묘사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를 하기 때문에 보통 실증적인 이런 접근을 통해서 있는 그대로를 서술하기 때문에 누가 보고 누가 인식을 해도 부정할 방법이 없습니다. 과학적이죠. 그런가 하면은 그보다 좀 더 확대된 것은 설명이라고 합니다. 그거 보면은 이 발생한 사실에 대해 설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설명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를 기술할 뿐만 아니라 그 기술된 그 사건이나 현상에 대한 연구자나 조사자의 관점이나 판단이나 해석도 같이 서술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술하시오와 설명하시오는 전혀 다른 겁니다. 기술하시오는 교재에 있는 내용을 암기해서 있는 그대로 써내려가면 됩니다. 그러나 설명하시오는 반드시 마지막 부분에 이에 대하여 내 생각에는 바로 조사자나 연구자의 생각이, 판단이, 가치관이 반영되어서 서술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다른 거죠. 문장은 나란히 적고 있지만 또 그런가 하면은 거기 디귿번에 보시면 어떤 새로운 대상이나 현상을 분석하고 미래에 대한 예측 또는 체계화를 통해서 체계화로서 적절히 문장이 좀 이쁘지 못하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이 출제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예측. 보통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하는 것을 예측적 연구나 예측적 조사라고 하는데 보통 설명적 조사의 한 방법으로 읽겠습니다. 이 기억번에 있는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것은 진단적 조사라고 하고 이걸 이 세 번째에 있는 예측적 조사 또한 미래에 대한 예측인 예측적 조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설명적 조사의 한 영역이라고 뒤에 설명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보시고 또 다른 것도 쭉 있습니다만은 미음번에 이론을 바탕으로 현상을 예측한다. 또 그런가 하면 비읍번에 새로운 분야에 대한 탐색을 한다. 지금 목적이잖아요. 미리 선수학습처럼 한다면은 사회복지 조사를 목적을 기준으로 해서 조사를 또 영어로 연구라고 되게 쓰기도 하니까 조사나 연구를 목적을 기준으로 해서 분류를 해본다면 기술적 조사, 설명적 조사, 탐색적 조사로 보통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목적을 보면 기억번과 디귿번에 보면은 설명적 조사로서 진단적 조사, 예측적 조사를 조금 전에 설명드렸고 니은번에서는 기술 묘사라는 말을 통해서 기술적 조사도 있다는 것을 말했고 그리고 비읍번에서 새로운 분야에 대한 탐색이라는 용어를 구체적으로 표현함으로써 탐색적 조사도 있다는 것을 이렇게 아니면 목적으로 조사의 목적에는 이렇게 기술, 설명, 그리고 탐색이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나오는 문제는 아니지만은 1년에 한 번 정도, 그래서 0.5개 선에서 접근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과학적 방법의 특징은 무조건 나옵니다. 과학적 방법의 특징이라고는 거기도 뭐 출제된 것이 쭉 나열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건 그냥 한 번도 빠짐없이라고 다 출제 연도를 다 쓰지 못해서 그렇지 한 번도 빠짐없이 출제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과학적 방법의 특징입니다. 자, 판서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과학적 방법은 재생 가능성이 있어야 됩니다. 과학적 방법은 일정한 절차나 방법을 되풀이했을 때 누구나 똑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재생 가능성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재생 가능성. 이 재생 가능성은 어찌 보면은 뒤에 이제 배우기를 상호 주관성과 연결이 되겠습니다. 하나 보겠습니다. 적어보면서. 과학적 방법의 특징 첫 번째 보면은 재생 가능성. 재생 가능성을 쓰고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것처럼 일정한 절차,
똑같은 절차나 똑같은 방법을 사용했다면 어느 누가 그 연구나 조사를 실행해서도 같은 결론이 내려질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바로 그것을 재생 가능성이라고 하는데, 이와 똑같은 지금 말을 또박또박 했던 이 절차를 뒤에 또 하나의 특징에서 설명할 겁니다. 그때 줄을 긋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과학적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성이라고 하는데, 경험까지만 써고 보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연구 대상이 궁극적으로 인간의 감각에 의해 지각될 수 있는 것이어야 된다. 그래서 경험성이라고 하는, 경험성 또는 경험적 검증 가능성이라고, 지각될 수 있어야 됩니다. 검증 가능성. 그래서 교재에서는 경험에 초점을 뒀지만 이렇게 경험적 검증 가능성도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페이지를 넘어가 보시면 앞에도 본 것처럼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또 과학적 방법에 의해서는 기본 전제가, 기본 가정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현상이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원인이 있어서 발생하는 것이다 라고 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바로 인과관계성이라고 해서 여기서는 인과성이라고 했습니다. 인과성. 이 인과성,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현상이나 사건은 원인이 있어서 결과가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뒤에 나오는 실험과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인과성을 전제로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 과학적 방법에 또 과학적 조사의 하나의 목적으로 하는 것이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과관계 규명. 때문에 이건 인과성 이 자체로도 여러 방향으로 출제가 됩니다. 뒤에 이제 설명을 할 겁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과학적 방법이라는 것은 객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객관성. 이 객관성이라고, 객관성. 그래서 여러 사람이 같은 대상을 인식하고 그로부터 얻는 것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같은 대상을 봤다면 그로부터 얻는 것은 완벽하게 똑같을 것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는 일치될 것이다 라는 믿음이 성립될 적에 우리가 과학적 방법이라고 합니다. 객관성. 그래서 보통 설명할 때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 객관성을 그냥 우리가 일반성이라고 써도, 뭐 말장난하면 많은 오해가 있지만 일반성이라 써도 그렇게 이렇게 일반성을 써도 큰 하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어체로 할 때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래 이렇게 표현할 때 객관적 이런 접근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상호주관성. 표현이 한자를 쓰다 보니까 그렇습니다만 사람마다 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인식하는 것은 각기 다릅니다. 주관적 판단이 있고 주관적으로 인식하지 않습니까? 때문에 이 상호주관성은 다른 말로 간주관성이라고 하는데, 연구자들마다 각기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어떤 각기 다른 가치나 주관성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같은 방법, 같은 절차를 수행을 했다면 그 연구의 결과는 동일해야 한다. 그럴 때 과학적 방법이라고 합니다. 가만히 보면 지금 뭐예요? 바로 여기와 연결되어서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같은 방법이나 절차를 가지고 연구, 조사를 수행했다면 그로 인하여 도출되는 결론은 동일해야 된다. 그래야 과학적 방법을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런 것처럼 여기는 약간 살붙여서 설사 연구자의 의도가 다르고 가치가 다르고 주관적 판단이 다르다 하더라도 같은 방법이나 같은 절차를 이용했다면 그로 인해서 나온 결론은 동일해야 된다는 것을. 자,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교재? 비록 연구자들이 주관을 달리할지라도 같은 방법을 사용했을 때에는 같은 해석, 같은 설명에 도달할 수 있어야 된다. 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연결지어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과학적 방법에 의해서는 체계성이 있습니다. 체계성. 과학적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인 것처럼 과학적 연구는 내용의 전개 과정이나 조사 과정이 일정한 틀이나 일정한 절차에 의해서 진행되어야 된다. 우리가 조사라고 할 적에, 사회조사 등의 조사를 할 적에는 적어도 사회과학적 입장에서 조사가 되는 거거든요. 뭔가를 알아보는 활동이라고 하는 구어체를 좀 문어체로, 교과서체로 설명한다면 어떤 것을 탐구하는 어떤 것이 바로 지식입니다. 지식. 그냥 알아보는 것은 조사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리적 원칙과 표준화된 절차에 따라 지식을 탐구하는 활동을 조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제 그것을 여기 체계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논리적 원칙과 표준화된 절차에 따라
지식을 탐구하는 활동을 조사라고 하고 과학적 방법의 조사, 과학적 조사라고 하는 것이고 그 특징을 체계성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는 그렇게 그 구어체처럼 그냥 전개 과정이나 조사 과정을 일정한 틀이나 순서에 의해서 입각해서 수행해야 한다 이렇게 했지만 논리적 원칙과 표준화된 절차에 따라서 조사가 수행되어야 한다. 그래야 과학적 조사라고 인정받는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변화 가능성. 앞에 우리가 볼 적에 과학적 방법의 기본 전제나 기본 가정에 우리가 선행학습으로 봤던 것이 이 세상에는 절대적 지식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절대적 지식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수정 가능성이죠. 수정 가능성. 뭐 미래에 같이 든다면 여기 목차가 있으니까 너무 아래 내려갔나요? 반증 가능성. 반증 가능성. 같은 맥락에서 지금 이렇게 나란히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고정불변이란 소위 앞에 본 것처럼 자명한 지식, 절대적 지식이란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 물론 재생 가능성도 인정하지만 그것이 영원 불변의 개념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언제든지 환경이 바뀌고 여건이 바뀌게 되면 바로 이 소위 바뀌어질 수도 있고 수정될 수도 있고 다른 이론 기초를 통해서 그거에 대해서 반증할 수도 있고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명한 지식은 없다라는 앞에는 기본 가정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이 변화 가능성, 수정 가능성, 또 그런가 하면 9번에 있는 반증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보면 8번에 쓰자. 그만 쓰겠습니다. 같이 여러분 쓰시죠. 여기에다 쓸까요? 9번에 보면 간결성이 있습니다. 간결성. 간결성도 아주 잘 나오는 이런 영역이 도대체 간결이란 말이 뭘까? 과학적 방법으로 한 이 조사라는 것은 가능한 한 적은 수의 표본으로 적은 수를 가지고 많은 현상을 설명할 수 있을 때 과학적 방법이라고 한다. 가급적인 적은 변수를 가지고 많은 것을 설명할 수 있다면 바로 이 적은 수라고 표현된 것을 어떠한 사전 전제를 간결하게 표현하고 그를 간결하게 표현할 수 있을 때 많은 것에 대한 설명이 가능해진다. 그래서 두 번째 보시게 되면 논리적 이론으로 정립하는데 불필요한 내용은 제외하고 간결하게 설명되어야 한다. 때문에 간결하게 설명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서 이 간결성이 소위 논리성, 체계성과 연결될 수 있는 논리성과도 이렇게 간결, 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설명이 된다면 과학적 조사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뭐 결정론성, 확정적이 아니라 단정적이 아니라 확률적 절정론성도 있고 뭐 구체성도 있고 쓸까요? 뭐 구체성. 이미 앞서 가정의 모처럼 설명 가능성. 또 그런 건 또 뭐가 있나요? 또 구체성, 설명 가능성, 또 확률적 절정론성. 자, 이런 등등을 쓰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여기에서는 그냥 매년 무조건 나온다. 이렇게 보고 여러분들 접근해 주시면 되겠어요. 다음에 그 밑에 보시게 되면 그걸 옆에 보면 날개편에 실질적으로 좀 더 확고하게 내면화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연습 문제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기출 문제를 가지고 내놓은 겁니다. 그래서 참조하시면 좀 더 내면화가 좀 강하게 있게 될 겁니다. 다음에 거기 보시면 지식탐구 방법에 보면은 관습에 의한 방법, 권위에 의한 방법, 직관에 의한 방법, 신비에 의한 방법, 또 과학에 의한 방법. 물론 우리가 지금까지 한 것은 과학에 의한 방법을 기본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 지식을 탐구하는 과학적 방법에서는 논리적 원칙과 표준화된 절차에 따라 지식을 탐구하는 활동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과학에 의한 방법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 보면 지식은 관습에 의한 방법도 있습니다. 자, 교재 보시면 전통적 관습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면서 관습에 의한 방법을 의심 없이 그냥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방법도 있고 권위에 의한 방법, 어떤 권위자나 전문가의 의견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그냥 더 이상 거기다 의문 퀘스천 마크도 달지 않고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이런 권위에 의한 방법도 있고 또 그런가 하면은 직관에 의한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관에 의한 방법, 어떤 가설 설정이나 추론의 과정 없이
그냥 어떤 명제를 토대로 직접적 인식을 추구하는 어떤 명제가 있다면 당연할 것이라는 가정을 가지고 하는 직관에 의한 방법도 있고, 또 그런가 하면 네 번째 신비에 의한 방법. 우리가 과거로 가면 갈수록 주로 이 신비에 의한 방법 아니었겠습니까? 신비에 의한 방법. 신비에 의한 방법이 주로 신께서 아니면 초월자가,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물론 신비에 의한 방법에 의해서 지식으로 받아들이면서 그것이 권위를 확보하면서 권위에 의한 방법도 되고, 또 그런가 하면 직관에 의한 방법, 관세에 의한 방법, 이거 같이 믹서되어서 교집합 부분을 이루면서 지식은 그렇게 얻게 되는 거야 라는 거였어요. 그러나 오늘날에는 그런 것은 거의 배제되고 있는 거죠. 오늘날 인정되고 인정받고 있는 이 지식에 관한 방법은 과학에 의한 방법입니다. 아까 과학은 어떻게 접근한다고 그랬어요?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은 아니에요. 몰랐으면 몰랐지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기존에 존재하는 이론이나 원리나 법칙을 근거로 하여 그를 바탕으로 하여 내린, 그를 바탕으로 해서 접근하는 것이 과학인 거거든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지 않아요. 그래서 일반 원리나 명제를 전제로 하여 가설을 설정하고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구체적인 사실 하나하나를 관찰이나 검증해가는 절차로 과학적 방법이 진행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보완적 입장에서 귀납적 접근으로서 하나하나의 관찰을 통해서 공통점을 찾아내고 그 속에서 일반 원리를 가져가는 귀납법적 접근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과학적 방법이라고 할 적에는 연역적 접근의 절차를 가지고 과학적 방법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과학에 의한 방법, 문제에 대한 이론에서, 즉 이론에서 가설을 세우고 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일반 이론을 도출하는 일련의 체계적 과정을 통해서 지식을 탐구하는 방법이 너무 길지요. 어쨌든 과학적 방법의 특징을 가지고 무에서 유는 아니고 첫 페이지 첫 줄에 나온 것처럼 이론, 가설, 그리고 관찰 및 검증의 절차를 통해서 진리를 규명하는 방법이 오늘날 인정받는 과학적 방법이라고 한다. 다른 방법도 있어 왔지만 오늘날 인정하는 지식을 탐구하는 방법은 과학에 의한 방법이다 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일반성, 객관성 이런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옆에 날개에 있는 문제 뭐 15년도 18년도 나와 있군요. 과학적 지식에 가장 가까운 것은, 거기 보면 절대적 진리, 이미 그것은 틀린 거죠. 과학적 방법이라고 하려는 절대적 진리란 존재하지 않는다. 자명한 지식은 인정하지 않는다. 경험적 관찰만이 지식의 원천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틀린 거고, 개연성이 높은 지식, 일반적으로 그래. 절대적으로 그 말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래. 객관성, 보편성, 일반성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이 과학적 지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전통에 의한 지식 또는 신비에 의해서 받아들인 지식, 전문가가 설명한 지식 아니죠. 이거는 검증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함정은 4번이고 답은 2번은 문제가 이렇게 나왔던 것입니다. 다음에 4번에 보시면은 과학적 방법의 논리 전개 방법. 뭐 여러분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그냥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는 것처럼 우리가 논리적 접근이라고 하는 것은 연역적 접근과 귀납적 접근이 있지 않습니까? 연역적 접근, 귀납적 접근. 우리가 설명해 보면 논리적 접근이라고 이렇게 해보면 논리적 접근. 기존에 우리가 보면 우리는 북반구 중위도에 자리 잡고 있지요. 북반구 중위도에 자리 잡고 해서 어떤 사만사원, 사이 사만사원에 있기 때문에 사시사철 꽃을 피우지만 일반적으로 자연의 섭리는 봄에는 꽃이 핀다. 기존에 봄에는 꽃이 핀다라고 하는 하나의 자연의 법칙, 자연의 섭리라고 하는 법칙이나 자연의 섭리라고 하는 이론이 존재를 합니다. 봄에는 꽃이 핀다. 하나의 법칙이죠. 물론 겨울에도 피고 가을에도 피고 다 하지만, 여름에도 피고 하지만 그래도 만물이 꽃을 피우는 봄,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일반 이론에 대해서 가설을 설정하는 거죠. 가설을 설정합니다. 이 가설은 봄의 조건을 갖춰준다면, 너무 봄의 조건만 갖춰진다면, 갖춰준다면, 이렇게 되거든요. 갖춰준다면 겨울에도 꽃이 필 것이다.
이 가설은 본래 독립목차가 있기 때문에 설명하겠지만 가설은 본래 두 변인 간의 관계를 통해서 표현되어야 합니다. 두 변인이란 그냥 두 변인이란 말이 사회과학책에서 나오면 무조건 독립변인과 정속변인, 원인변인과 결과변인 이 관점으로 그냥 접근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봄의 조건만 갖춰준다면 독립변수, 그리고 겨울에도 꽃이 필 것이다, 종속변수. 그리고 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하나하나의 관찰이나 검증을 해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하나의 관찰이나 검증을 해나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하나를 관찰이나 검증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소위 가설에서 설정한 것이 구체적이고 명료한 용어로 표현되는데 뭐가 해석이 안 되냐면 꽃이 뭐냐는 거야. 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보편성을 가지지만 추상적으로 표현된 것을 개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누구나 일반적으로 알지만 딱딱 떨어지게 구체적으로 표현되지 않고 추상성을 가지고 표현된 것을 개념이라고 합니다. 또 꽃이라는 개념은 어렴풋이 알겠지만 꽃이 뭐야?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것이 있냐면 조작화의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거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꽃을 조작화를 위해서 그냥 막연히 꽃이 아니라 장미도 갖다 놓고 사루비아도 갖다 놓고 맨드라미도 갖다 놓고 국가도 갖다 놓고 또 에델바이스도 갖다 놓고 꽃이란 꽃은 다 가져다 놓고 하나하나를 검증하는 거죠. 그랬더니 아닌 게 아니라 한겨울에도 꽃이 피긴 하대 라고 또 아하, 꽃이라는 것이 꼭 봄에만 피는 건 아니구나. 봄의 조건만 갖춰줄 수 있다면 온도, 습도 뭐 이런 것은 봄의 조건만 갖춰줄 수 있다면 겨울에도 꽃을 피울 수 있겠네 라고 해서 기존의 이론이 약간 변형을 한다든지 확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접근. 기존의 이론에서 가설을 설정하고 하나하나의 검증으로 넘어가는 이러한 흐름을 우리는 논리적 접근에서 연역법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 연역법적 접근을 가지고 과학적 방법의 절차로 앞에서 설명을 했던 거였어요. 그에 비해서 하나하나의 관찰이나 검증을 하다 보니까 어떤 공통점이 생겼어요. 실뿌리를 가진 꽃과 구근을 가진 꽃, 잎이 두터운 꽃과 잎이 얇은 꽃, 등나무식으로 커나가는 이런 꽃과 나무처럼 커나가는 꽃, 다양한 기준을 가지고 봤더니 공통점이 발견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의 관찰이나 경험을 통해서 공통점을 찾아내는 것을 경험의 일반화, 보통 우리는 경험의 일반화, 공통점을 찾아낸 거죠. 일반화. 그리고 이 공통점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원리나 법칙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요 절차를 우리는 귀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를 가지고서 알고는 없고 단지 이것은 서로 돕고 사각을 채울 수 있는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다라고 설명될 수 있는 하나의 원형틀이 되겠어요. 원형틀. 무엇이 맞다 무엇이 틀리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적어도 연역법과 귀납법의 개념을 알고 있을 것이라는 전제에서 그냥 그림 하나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를 보시게 되면 연역법, 이미 인정된 보편의 원리를 가지고 현상에 연역시켜 하는 방법이다. 지금 여기서 원리로부터 하나하나로 했기 때문에 여기를 뭐라고 그랬어? 여기는 축소지향이라고 설명을 했고 귀납법은 하나하나의 관찰 검증을 통해서 공통점을 찾고 하나의 모든 것에 정렬된 원리를 만들어가기 때문에 여기는 확대지향적이라고 이렇게 아까 우리가 쓰지 않았습니까? 확대지향적. 이렇게 용어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내용, 그래서 법칙과 이론으로부터 현상에 대한 설명과 예측을 도출하는 방법을 연역법이라고, 방법은 니을번에 앞에 나온 것처럼 조작화가 들어가 있지요. 이론을 바탕으로 가설을 설정하고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구체화하는 조작화 과정을 거쳐서 하나하나를 검증해가는 이런 절차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귀납법이라고 하는 것은 관찰과 경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전제를 가지고 하는 건데 개별적 니은번입니다. 사실로부터 일반 원리를 도출해가는 보편성, 일반성을 가진 하나의 결론을 가는 확대지향적 접근을 귀납법이라고 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 3번에 보시면 연역법과 귀납법의 관계는 상호 보완적 관계이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첫 시간은 이 정도 해서 첫 시간에서 좀 또박또박 판서까지 해봤습니다. 첫 시간 이 정도 하고 다음 시간에 좀 더 확대, 좀 더 섬세한 영역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